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출범했죠. 메르스 대란의 뉴스밸류가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야권 정치의 가장 큰 이슈이기도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 방향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지난 10일 새로 인선된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 가운데 두 대변인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우선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채웅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임미애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한 분은 전남 광주에서, 한 분은 경북 의성에서 오셨습니다. 자, 우선 소개부터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저희 팟짱 첫 번째 출연이신데요. 정채웅 위원님의 정체를 밝혀주세요. 글쎄 뭐 밝혀야 될 정체는 이미 혁신위원으로 임명될 당시 이력서에 모두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거기 기재되어 있는 내용 그 이상 밝힐 것도 없고 그 이하로 숨길 것도 없습니다. 네. 팟짱 애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현재 유일하게 수권 가능한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절체절명에 이에 처해 있습니다. 연이은 선거 패배, 당내 혼란, 계파 간의 갈등, 일관된 사회 경제적 정책 대안 제시의 부재, 사회 정치적 의제들을 선점하지 못하고 그저 발생한 사건에 몰두해서 수권 가능한 정당으로서의 안정감과 경쟁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무능으로 인하여 그동안 제1야당을 지지해왔던 많은 지지자들이 등을 돌리게 되었고 드디어 지난 4.29 재보궐선거에서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의 텃밭으로 여겨졌던 광주 서구 울 보궐선거에서조차 22%라고 하는 이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표 차이로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와 같이 중차대함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는 위기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내 탓이다, 내 탓이다 라고 하는 해답 없는 정쟁만 일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당내 기득권을 타파하고 당 정체성을 확립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천제도를 수립해서 침몰해가는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배를 구해보고자 혁신위원회를 수락하게 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라고 하는 배는 아직 복원 불가능할 정도로 기울어지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배에 난 구멍을 막고 배로 들어온 물을 잘 퍼낸다면 아직은 복원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를 놓치면,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다시는 복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절박한 마음에서 이 길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를 수락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드리지 않은 질문까지 답변서에 다 써오셨어요. 선거 나오시는 줄 알았어요. 쓴 건 아니고 연설문인 줄 알았어요. 다 듣고 오늘 있었어요. 제가 광주에서 네. 6시 8분 KTX 열차를 타고 그러니까. 용산역으로 올라왔는데 그 안에서 KTX 쓰셨죠? 타고 올라오면서 사실은 네. 연필로 해야 될 말을 개요만 적어놨고 네. 말을 연설문 자체는 적어놓은 건 아닙니다. 저는 지금 TV 연설 보는 줄 알았어요. 네, 변호사여서 확실히 다릅니다. 그건 아니고 해야 될 그래서 말의 지금, 메모만 적어놨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미애 의원님이 당황하셨어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재밌습니다. 그 광주에서 변호사 하시다가 느닷없이 이 제1야당의 대변인으로 끌려오셔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지금 막 준비해 오신 시리아 방송대곡을 방금 전에 읽어드렸습니다. 저희 청취자들은 다 이해합니다. 임미애 의원님께서는 지금 농사 짓다 오셨죠? 네. 네, 그 경북 의성에서 마늘 농사 짓고 계신가요? 마늘 농사는 지금 제가 논을 이제 다른 사람한테 저희 시동생이 요새
논농사를 짓고 있고요. 네. 저희는 소만 키우고 네. 그다음에 조그마한 규모 한 400평 규모로 제가 먹을 것만 농사 짓고 있어요. 400평이나 드세요? 먹을 거 400평은 꽤 감자, 굉장히 넓은. 새고랑 고구마, 새고랑 들깨, 뭐 배추, 열무 이런 네. 거. 그저께 내려가서 회의 끝나고 내려가서 네. 열무 다 뽑아가지고 열무김치 하루 종일 담고 그리고 네. 지역에 제가 하고 있는 일들 좀 하고 네. 그리고 또 밤 1시 50분 기차 타고 오늘 올라왔습니다. 밤 오늘 새벽 오늘 새벽 1시 1시 50분 기차. 새벽 1시 50분에도 기차가 다닙니까? KTX 예, 중앙선. 중앙선? 저희는 KTX가 없어요. 그럼 의성에서 서울 오려면 어떻게 와요? 기차 타면 4시간. 옛날에는 5시간 반 걸렸어요. 그럼 뭐 그래서 새마을호 이런 거 타신 건가요? 무궁화. 무궁화호. 저희 아직 중앙선이 복선화되어 있지 않아서 네, 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제 의회 일을 할 때 중앙선 복선화 문제 때문에 열심히 뛰어다닌 기억이 있고요. 네, 네. 안 됐어요, 근데 여태. 이제 이 영주까지 그게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네. 복선화 계획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러면 새벽 생각합니다. 1시 반 기차를 1시 15분? 1시 50분 1시 50분 기차를 네. 타려면 댁에서 몇 시에 나오신 거예요? 나오는 거는 한 10분 전에 나오면 되죠. 기차역은 가까우신가 네, 보죠? 가까워요. 아니 근데 그렇게 해서 그러면 지금 서울에 몇 시에 도착하신 거예요? 5시 40분 5시 40분에 오셔서 어디 계셨어요? 지금 이 시간까지? 시스러 그 목욕탕 갔다가 근데 갔더니 사실은 목욕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서울은? 네, 거기다가 네. 이게 머리 말리는 드라이기도 200원 내야 되잖아요. 네, 2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내가 돈을 냅니까? 그럼요. 비싸요. 네, 200원 내야 그래서 돼요. 야 서울 살려 그러면 이게 돈이 좀 내가 쓰는 거에 지금 딱 2배가 더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저 자. 같은 경우는 KTX가 네. 완공이 돼서 KTX가 한 30분에서 30분 간격으로 다니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저 같은 네. 경우는 서울 올라가기가 편합니다. 네. 자, 그런데 두 분이 정말 그냥 그 지역에서 그 지역 군 의원 활동하시고 사실 지역에서 그냥 지역 운동 같은 걸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두 분 다 그 이렇게 광주에서는 주로 인권 변론을 하셨나요? 이제 제가 고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는 노동운동을 했었습니다. 네. 당시 이제 전국 노동조합 협의회라고 네네. 약칭 전노협이라고 했었는데 네. 그 전노협 산하에 네. 강주 지역 노동조합 협의회가 있었는데 광노협이라고 약칭했었습니다. 그 광노협에서 이제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다가 일하다가 93년 말 94년 초반까지 아마 했던 걸로 기억납니다. 정확한 시기는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93년도까지 광노협 기획실장으로 노동운동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그 동구권의 변화, 사회주의의 몰락, 그다음에 기타 세계사의 흐름들을 보면서 뭔가 좀 이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네. 고시 공부를 결심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94년도에 고시 공부를 해서 95년도에 1차를 합격하고 96년도에 2차, 3차를 합격했죠. 그리고 이제 97년, 8년 연수원을 다녔고 99년도 1월에 강주에 내려가서 이제 천지합동법률사무소라는 명칭으로 개업을 하게 됐는데 네. 당시에는 이제 노동이나 인권을 이렇게 변론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변호사 자체 숫자가 몇 명 안 됐습니다. 네. 강조 지역 다 합쳐도 뭐 등록 변호사는 한 90여 명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활동한 사람은 한 7, 80여 명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노동이나 인권을 변론했던 분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2000년도 한 중후반까지는 뭐 노동 사건이라든가 국가보안법 사건이라든가 소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네. 노동 시국 사건 변론들을 많이 했었는데 2008년도 그러니까 2007, 8년도 넘어간 이후는 이제 후배 변호사들이 네. 많이 대거 이제 진출에 나오면서 후배들한테 다 물려주고 밀린 지금은- 거예요. 아 밀린 건가요? 그렇지 정확하게 물려준 게 표현해야지. 아니라 밀린 거예요. 거지. 예.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요즘은 정 변호사님이 굉장히 진지한 분 같아요. 굉장히 진지하게 말씀하시다가 저희가 또 막 농담을 걸면 막 해맑게 웃으셔. 기자들이 예. 그 진지한 모습과 저 해맑은 웃음 사이에서 굉장히 헷갈릴 것 같아요. 그래요. 하여튼간 네. 이제 그 이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물론 이제 다른 여러 변호사님들하고 결성하고 이제 결성해서 네. 활동했지요.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노동 인권 변호사로 알려졌는데요. 사실 실체는 뭐 별로 그러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제 주로 먹고 사는 그 재판 업무를 하는 생계형 변호사고요. 이제 노동이나 인권 이런 사건들은 가끔 가뭄에 콩나듯이 네. 한두 건씩 했는데 네. 사람들이 이제 잘못 네. 알고 네. 노동 인권 변호사라고 하는 거죠. 좀 실체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야 실체를 정확한 그 정채용 변호사님의 정체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솔직하시네요. 그 임미애 위원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대변인이라는 말이 어려워가지고 그 편한 대로 할까요? 위원님께서는 나름 이대 나온 여자잖아요. 영화에도 나오는 이대 나온 여자. 했죠. 이대 총학생회장 하시고 나름 이대 나온 여자야. 이게 그 영화에도 나오는 대사인데 이대 나온 여자가 의성까지 가서 농사짓고 살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끌려 나오게 되셨어요. 그 좀 삶이 굉장히 이렇게 드라마틱한 요소도 있는 것 같다고 주변에서는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저희 지역에서 할머니들이 저를 되게 이뻐하세요. 그 선거를 할 때도 그랬고 네. 되게 이뻐하셨는데 네. 저한테 물어보세요. 도대체 어야다 네가 이 지역까지 내려왔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제가 그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남자의 눈 멀면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본질이 그거였구나. 네. 뭐 다른 거 있겠습니까? 좋아하는 남자가 내려가서 농사 짓고 있는데 그러면 오해할 것이야. 따라가야지. 그래서 갔어요. 그래요. 네. 네. 그 지금까지 농사 짓고 사시다가 네. 정치에는 왜 갑자기 그 혁신위원은 왜 참여를 하시게 혁신위원 해야겠다. 참여하게 된 거예요. 네, 네. 아, 처음에 사실은 전화가 왔는데요. 누가 전화했습니까? 김상곤 위원장님이요. 느닷없이? 네, 몰랐어요. 평상시에 알고 지내시던 분이 전혀 몰랐고요. 네. 제 시동생 이름이 김상권이에요. 그래서 사실 전화를 받았는데 시동생 오늘 너무 많이 등장한다. 이 방송 꼭 들으셔야 되겠다. 시동생 김상권 씨. 네, 그리고 전화 딱 왔는데 네. 옛날 같았으면 평생 그러들 형수님 저 상고입니다 이러거든요. 네, 그런데 네. 앞에 뭐가 일하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앞에 뭔 어디 말을 들에서 받으셨어요? 그렇죠. 밭에서 밭에서 받았죠. 일하다가 네. 김상권 위원장이 전화를 네, 받았어요. 전화하시면서 네. 뭐 앞에 뭔 얘기를 하시면서 김상곤입니다 이러는데 그래서 아, 예, 삼촌 왜요? 이렇게 대답했지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 혁신위원회 김상곤 위원장님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놀랐던 거는 어떻게 제 번호를 아셨어요? 저를 어떻게 아시고 이랬더니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길래 네. 굉장히 당황이 됐죠. 당황이 됐는데 네. 집에 와서 네. 남편하고 둘이 참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어느 다른 분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은 뭐 이미 다 소문 났으니까 남편이 저희 지역 위원장이에요. 저는 탈당을 해서 당원이 아닌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늘 새정치연합에 대한 문제 때문에 집에서 옥신각신 할 때가 많았거든요. 아 근데 우선 탈당은 네. 왜 하셨습니까? 탈당이요? 네. 그러니까 탈당 당원 신분으로 지금 혁신위원이 되신 거네요. 그렇죠. 네. 탈당한 지는 1년이 좀 한 1년 반 정도 돼 가고요. 네. 탈당을 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이게 이름이 민주당이었는데 네. 민주주의가 없어요. 당내에. 되게 답답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소위 486이든 뭐 이렇게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당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면 훨씬 더 민주적이고 훨씬 더 국민의 소리를 가깝게 들으려고 애를 쓰고 이런 막연한 기대감들이 있잖아요. 있죠. 예. 그런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실망감도 좀 컸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내려와서 지역 활동을 하면서 시작을 했던 게 군의원이잖아요. 네네. 그것도 열린우리당 후보로 시작한 군의원이었어요. 너무 일찍 제 정치적 성향을 이렇게 커밍아웃을 하고 나니까 영남 지역에서는 이 사람의 정치적 성향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활동하는 거에 굉장히 태클이 많이 들어와요. 제가 지역에 내려와서 산 지가 벌써 23년인데 네. 우리 지역이 그만큼 그럼 많이 변했느냐 돌아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럼 이게 도대체
누구한테 책임이 있을까 이렇게 찾게 되잖아요. 네. 저는 그 책임 중에 아주 조금은 저한테도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았는데 내가 나의 정치적 성향이 이렇다고 드러냄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사람은 좋은데 당 때문에 이 얘기를 정말 많이 그러니까 들었거든요. 영남 지역 예. 정치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그 얘기더라고요. 예. 그 김부겸 의원 있잖아요. 그 대구 가서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맞아요. 그 얘기예요. 당을 바꿔라 당을. 네 네. 당을 바꿔라. 그렇게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대요. 당만 바꾸면 내가 너 당선시켜준다. 근데 제가 어떻게 당을 바꾸겠습니까? 그래서 당구장에서 싸움이 났대요. 안 바꾼다 그래가지고. 맞아요. 이해가요. 그런 그러니까 얘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저한테도 영남 동네 정치인들은. 할머니들이 호소하시듯이 그러세요. 그러니까 자네는 뭐 이렇게 여기다 이런 얘기하면 똥도 내삐릴 게 없는데 이거 제 자랑입니다. 잠깐. 근데 똥도 내삐릴 게 팟캐스트의 없는데 기본 자질이 대신에 깔때기가 딱 강주 전남에서는 그 반대죠. 그 강주 사람은 좋은데 네. 새누리당으로 나와서 안 된다. 그때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표현해. 똥도 내삐릴 게 없는데 당이 지랄 같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빙고. 네, 그래서 남편이야 그렇게 정치적인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이 지역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사람들을 만나는 면을 좀 넓히고 내가 이제는 좀 다르게 좀 지역을 변화시켜 보고 싶다라는 욕구가 아주 강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정적으로 네. 나 안 해 이러고 탈당계를 낸 했다가 거죠. 김상곤 위원장이 그 하고 남편하고 의논해가지고 다시 네. 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뭔가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하고 싶은 거를 예. 다시 한번 해보겠다. 그러니까 그건 정치를 하자는 게 아니라 당을 바꿔보고 싶은 당을 거예요. 바꿔보고 예. 싶다. 어떤 건지 알겠어요. 이해가 딱 됐어요. 정 변호사님은 누구한테 전화 받으셨습니까? 처음 전화를 받을 때는 이제 김상권 위원장의 비서실장인 예. 송현석 비서실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어디서 근데, 받으셨습니까? 밭에서는 아니죠. 예, 사무실에서 받았던 사무실에서. 것 같은데 처음에는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 몇 번 전화를 했는데 네. 제가 그때 아파서 좀그 병원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네. 그때 메르스 이제 아니죠, 메르스? 메르스는 아니고 외상입니다. 외상. 예. 그 한 3개월 전에 넘어져서 이제 갈비뼈를 좀 다쳤는데 그게 이제 재발되어 가지고 좀 아프게 병원 가서 치료받고 있는 동안에 이제 전화가 왔었습니다. 근데 네.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 그 뒤로도 못 받았고 나중에 이제 전화 통화가 됐는데 네. 그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혁신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 혁신위원으로 좀 참여해달라라고 제안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네. 내가 무슨 정치인도 아니고 또 정치권에 들어가서 내가 뭐 할 일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거절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래도 거절을 하는 게 그냥 거절하는 건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네. 김상권 위원장님께서 6월 3일 날 대전 유성호텔 2층 중식당에서 만나자고 연락이 와서 거기 갔죠. 네. 처음에 이제 차를 타고 올라갈 때는 원래의 계획은 이제 거절할 계획이었습니다. 네, 네. 제가 몸도 안 좋고 네. 또 제가 정치 체질도 아니고 네. 그래서 좀 다른 사람을 한번 물색해 보십시오. 근데 이제 그렇게 거절하려고 올라갔는데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동안 이제 술을 좀 먹게 됐어요. 네. 술김에 수락한 거야. 오량주에다가 그 맥주를 섞은 이제 폭탄을 폭탄주를 몇 잔 먹는 과정에서 네. 서로가 이제 거침없이 스스럼없이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네. 김상권 위원장님을 보니까 아주 강단도 있으신 분 같고 네. 소신이 뚜렷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혁신에 대한 의지가 아주 강하시더만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김상권 위원장의 이 강단 있는 모습, 분명한 원칙과 소신을 읽어내면서 네. 술김에 허락하셨군요. 이 김상권 위원장님 정도면 네. 다는 이루지 못하더라도 일부는 이룰 수 있겠다. 그런 생각에서 이제 수락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술을 안 먹어야 되는 건데 제가 좀 술김에 수락한 술을 거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네. 술 한잔 하면서 네. 수락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 정채용 변호사님하고 무슨 일을 할 때는 술을 마셔야 되겠네요. 그런 것 같네요. 술을 마시면 넘어갈 것 같아. 예, 웬만하면 다 넘어갑니다. 웬만하면 다 넘어가죠. 예.
장윤선의 팟짱. 자, 한 일주일 정도 네. 된 것 같습니다. 새정치연합 혁신위원 맡고 나서 일단 회의를 몇 번 하셨죠? 회의가? 두 번 열렸나요? 이제 오늘 세 번째 오늘 세 번째 회의가요. 회의가 열리는데 자, 두 번의 회의를 통해서 느낀 새정치민주연합의 현주소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당의 현주소. 네네. 아니 일단 회의 분위기는 어떤지 그것부터 하시죠. 네. 회의 분위기는 매우 진지하고 결의에 차 있죠. 네. 지금 써온 거 읽고 계세요? 아니요. 싸운 거 입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네. 모두 그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매우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회의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저도 위원장님을 만났을 때 안은 이미 너무 많이 나와 있다. 2010년도에도 혁신안을 그렇죠. 냈고 2011년도에도 냈고 13년도에도 냈고 이제 15년도인데 안을 또다시 내는 거라면 안 하겠다.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다.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네. 저희 위원들이 얘기를 하면서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반드시 실행에 옮긴다. 이게 저희들 각오예요. 저도 그때 네. 그 김상권 위원장님께 그 수락하면서 그 말을 동일하게 했었습니다. 6번이나 지금 혁신안이 남아 있는데 뭐 혁신안을 또 만드는 게 뭔 의미가 있느냐. 그 남아 있는 혁신안을 지금 상황에 맞게 좀 고치고 이것을 관철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내는 게 혁신의 역할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위원장님께서도 동의하신다고 하면서 네. 혁신위원이 지금 10분이죠. 내부 5, 외부 5 이렇게 구성이 되는 그렇죠. 거예요. 위원장님까지 합쳐서 11명 이렇게 되는데 10분은 어떻게 합의 좀 맞습니까? 물 두 번으로 좀 간을 보긴 좀 어렵겠지만 그렇죠. 아직은 누가 누군지 모르겠고 이게 또 좀 그런데 어쨌든 분위기는 좀 진지하고 해볼 만한 분위기다. 이렇게 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그런데 특히 이동학 위원, 이동학 위원, 네, 네. 청년 대표로 나서 청년 대표, 젊은 위원, 최연소. 아주 마음에 들어요. 아 그래요? 어떤 네. 점이 마음에 드십니까? 외모? 외모도 괜찮고 준수하고요. 네. 저런 청년 정치인이라면 우리가 키워줘야 안 되겠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네. 이 철학적 토대가 굉장히 탄탄하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반듯한 청년이라는 생각을 참 많이 그래요. 하게 됐어요. 저희가 또 네. 조만간 그분을 한번 모셔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그 할게요. 사람이 네. 50대가 됐을 때는 이런 혁신이가 출범 안 했으면 좋겠네요. 지금 슬쩍 정채용 변호사님이 50대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회의에서는 주로 어떤 쟁점이 좀 형성이 되나요? 회의 분위기는 일단 좋고 그런데 주요 쟁점. 아직 개별 구체적인 혁신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토론 절차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네. 혁신안에 대해서 뭐 어떤 쟁점이 형성된 부분은 크게 없습니다. 아직은 크게 없고. 다만 이제 논의 주제 같은 거는 좀 나와 있고. 오늘 아마 이야기가 좀 되면 네. 쟁점이 생길지 안 생길지 오늘 한번 회의를 오늘은 진행해 아마 봐야 될 생길 것 수도 같아요.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떤 쟁점이 생길까요? 기득권 타파 방안이니까 네. 실현 가능하냐,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또 이게 옳으냐 그러냐라고 하는 그 아마 그 오늘 회의 의견들이 주제가 기득권 타파 방안입니까? 예. 기득권 타파 방안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제 당내 기득권 타파 방안이니까 네. 당내에는 국회의원도 있고 광역 자치단체 당도 있고 기초자치단체 장도 있고 광역의원 시의원도 있고 당직자도 있고 네. 당에 이제 당권을 가지고 있는 여러 요직 인사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합리성과 그다음에 이제 공정성을 이 잠식시키는 어떤 특권들이 주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건 타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 내에 있는 수많은 각양각색의 직책에 있는 사람들의 네. 불합리한 특권들을 타파하자는 게 이제 오늘 회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국민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근데 사실 특권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얘기는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안철수 후보도 계속 강조했던 바이고 사실 저도 새정치민주연합 출입을 굉장히 오래 한 기자 중에 하나인데 제가 기억하는 것만 혁신이가 말씀하신 대로 6번이 넘어요. 그리고 사실 매년 혁신안이 나와요. 네. 그리고 뭐 혁신하고 통합하기도 하고 통합이 먼저냐 혁신이 먼저냐 이런 1년에 걸로 한 번 꼴이 되는 그렇죠. 거니까. 거의 1년에 그런 한번 식인데 사실 바뀐 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특권을 내려놔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무슨 특권을 내려놓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전혀 확인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기자들 입장에서는 이 당의 기득권 타파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입니다.
임미 그러니까 의원님께서는 좀 어떤 저는 그 특권을 내려놓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네.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특권 뭐 언젠가 한번 누구죠 그 TVN에 네. 그 국회의원이가 누리는 특권 20가지 해가지고 강 변호사가 네.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그 강용석 변호사. 네, 그걸 예. 봤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저런 특권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당 조직에서 나타나는 기득권이라고 하면 뭐냐면 국민들은 잘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지역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굉장히 많아요. 기득권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당 구조는 네. 당원 가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지역위원회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사정이 있어서 탈당을 했는데 다시 복당을 해야 돼. 네. 결국은 지역위원장이 키를 쥐고 있는 거예요. 아 당원 자격 여부를 지역위원장이 그렇죠. 결정을 하니까? 만약에 지역위원장이 이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들어. 네. 그래서 당원 가입 신청서를 내도 안 받아들여.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입당하는 건 절차 자체가 물론 이 사람이 시도당을 통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지역위원회라는 조직 안에서 당원으로 활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지역위원장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원의 구조도 사실은 비정상적인 경우가 많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당 조직의 네. 틀을 좀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어떻게 있어요. 바꿔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번에 전국위원회가 네. 농업위원회가 만들어졌어요. 네, 왜냐면 제 남편이 이제 이거를 만들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다녔어요. 지금은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만 당원 가입이 되지만 여성, 노동, 농업인, 장애인, 청년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이해와 요구를 가지고 당 활동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이해와 요구를 가지고 정책을 만들고 싶고 정책에 참여하고 싶은 거예요.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하고 싶은데 이런 통로 자체가 지금은 딱 막혀져 있어요. 지금 당 구조로는. 원래 당이라는 거는 나무가 네. 저희가 이제 이 과일 농사를 한참 지었었는데요. 네, 사과 네. 농사. 네. 전지를 할 때 겨울에 나무 가지를 팍 잘라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년에 이 나무에 과일을 달았을 때 햇볕이 잘 들어올 수 있느냐를 보고서 가지를 잘라내요. 네. 잘라내면 엉성해가지고 저 나무에 내년에 과일이 달리겠어라고 걱정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그렇게 잘라내면 내년에 과일이 정말 실하게 달려요. 색도 잘 나고. 네. 당이라는 거는 지지 기반이 누구예요? 국민이어야 되거든요. 네. 국민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골고루 이 접촉할 수 있는 면들을 만들어놔야 되는데 지금의 당의 구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저는 이거를 좀 바꿔보고 싶어요. 새정치민주연합의 전지 작업을 똑바로 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그건 네. 이제 제도적으로 접근이 돼야겠죠. 저는 네. 이제 원래 그 구조주의자고 제도론자이기 때문에 인간의 의식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의식과 마음의 변화는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제 그 기득권 타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당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우리 임미애 대변인께서 하신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그 참 비유를 잘 해주셨는데요. 이 강주 전남 전북 지역 같은 경우는 기초 의회 또 광역의회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원 이런 어떤 순서적인 네. 이 발전 단계 구조라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정치가 제대로 되려면 네. 이제 기초의원을 하면서 거기서 능력과 역량을 발휘하고 네. 아, 저 사람 잘한다. 그래서 이제 또 광역의원으로 가고 광역의원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역량을 보여서 아, 저 사람 참 유능하고 소신 있고 열정도 있다. 네. 저 사람 좀 인물로 키워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이제 너 국회의원 한번 해봐라. 해서 이제 국회의원도 하고 네. 또 국회의원을 했는데 정말 잘해서 중진도 되고 이런 구조로 이렇게 발전되어 나가야 되는데 강주, 전남, 전북의 정치 구조라고 하는 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지역만의 특징이 아니고요. 특히 심하죠. 새누리가 아니고 새정치연합의 특징이에요. 특히 심합니다. 사람을 키우는 구조가 아니에요. 지금 당 조직 자체가. 이 어떻게 보면 진보 자체가 좀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은요 일종의 그 그러면 당이 해당 안 지역구 되죠. 국회의원의 선거 조직이라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을 정도로 네.
크게 틀리지 않을 정도로 이 기득권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어떻게 이거 정말 뿌리부터 흔들어가지고 새롭게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일이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예전에 네. 이제 뭡니까 기초의회 의원들 무공천하자. 네. 물론 대중민주주의는 정당 민주주의고 정당 민주주의는 이제 선거 때 후보자를 네. 내는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게 우리 이 한국 사회 정치 구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면 정당 공천을 한 게 맞는데 네. 이 지역 분할 구도라고 하는 특별한 정치 상황에서 네. 이게 정당 구조가 제대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기초의회 정도는 한번 무공천 해보자라고 했었는데 이제 그것도 어찌 보면 당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기초의회 네. 무공천을 자제시켰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요. 지금 말씀하신 그 무공천 문제, 전당원 투표로 결정된 사항이에요. 그렇죠. 그 설사 그것이 정당 정치에 위배된다 하더라도 전당원의 투표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이면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긴 시간 토론하고 결국은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결정지은 사안을 의원 몇몇이 뒤집어 버린 거예요. 이건 민주적이지 않은 거죠. 의원 몇몇이 뒤집은 건 아니고요. 아니겠지만.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뒤집었죠. 그래도 의원 몇몇의 이해관계가 아주 집중적으로 근데 이거 진짜 대변인의 입장에서 얘기하라 그러면 이거 좀 곤란한데요. 그냥 시골 아줌마 임미애의 입장으로 네. 그러니까 모든 제도라고 하는 하겠습니다. 게 이 사회, 국가, 지역이 처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네. 작동하는 포인트, 면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기초의회 무공천 같은 경우도 이제 정치학자들이 뭐 정당 정치의 원리에 본질에 반한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이 한국적 그 현실. 정치 상황에서는 한시적으로 향후 10년 아니면 20년 정도 한시적으로 기초의회 정도는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장 정도는 무공천을 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이것도 하나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네.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득권 타파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네. 자유로운 경쟁을 제외하는. 그러니까 한 번 한 사람이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그 구조가 바로 기득권 구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이 평생 하는. 평생 하죠. 호남은 좀 그런 게 고착화돼 있지 않습니까? 고착화돼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뭐 호남 물갈이라고 하는 네. 용어를 쓰는데요. 저는 호남 물갈이라는 용어 쓰는 것 자체를 반대합니다. 음. 원래 이게 1991년인가 2년도에 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이제 네. 호남에 있는 모 정치부 기자가 네. 사용했던 용어입니다. 이게 사실 호남 물갈이라는 네. 용어가 예. 그 이후로 널리 사용하게 됐는데요. 네. 호남이라고 해서 특별한 별개의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남이든 영남이든 경기든 서울이든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네. 한 번 한 사람이 계속 해야 된다라는 보장이 어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도 하고 시의원도 하고 구의원도 했는데 그보다 더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기득권을 타파하는 것이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건강한 정당 구조를 갖고 있다면 혁신이가 매년 뜰 이유도 없겠죠. 혁신안이 매년 그러겠죠. 나올 이유도 네. 없겠죠. 하지만 그게 말은 무성한데 실제 실천이 안 되고 있으니까 전후무당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맨날 저 모양이다라는 비판을 국민들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지자들이 전부 떠나고 있는 거예요. 아유, 야당 꼴보기 싫어가지고 말이야. 이런 말들을 이제 저작거리에서 막 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최근에 어찌됐든 한 일주일여 한 8일 정도 9일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직접 이 중앙당 혁신 작업에 참여해 보니 말씀하신 뭐 당원의 구조 문제, 당의 자율적인 경쟁이 안 되는 문제 이런 것들도 있지만 막상 해보니까 우리 당이 이렇구나. 어떤 게 좀 느껴지십니까? 임미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탈당당원 입장에서 제일 지금 제가 느끼는 답답함은요. 네. 국민들은 이걸 위기라고 느껴요. 음. 새정치연합이 위기다라고 느껴요. 오래됐죠. 그런데 네. 의원들은 못 느껴요. 국회의원들이요. 그렇죠. 제가 뭐 다양한 이렇게 서울을 들락거리면서 의원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건 이 위기감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네, 지역구 맞아요. 활동 맞습니다. 열심히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이 어찌 되든 간에 내가 닦아놓은 4년 동안의 그 정치적 기반을 가지고 내년 선거에 나서면 또 될 거라는 거죠. 내 지역에서 나만큼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의원님들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박지원 의원님께서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정치인은 떨어지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 지역구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네. 제가 국민 입장에서 바라보면 내년에 정말 찍어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당 전체에 대한 위기감을 서로 공감하고 있어야 네. 뭐 이상한 발언도 안 나오고 이런 이 시기에 혁신 문제를 함께 해보자라고 이렇게 발을 맞춰줄 텐데 네.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좀 제일 답답하고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는 혁신에 대한 패배감이 너무너무 커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되겠어? 그동안 이 혁신한다고 얼마나 별짓을 다 했는데 성과 없었잖아. 네. 니들이라고 뭐 별 다를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죠. 실제 그런 네. 생각이 팽배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혁신에 대한 패배감이 너무 큰 게 실제로 혁신을 이뤄나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정 변호사님은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이제 제가 혁신위원을 수락하고 난 이후 네. 강주, 전남, 전북에 있는 소위 여론 지도층 인사라고 하는 사람들 한 100여 명 정도를 만나봤습니다. 와, 대단하시다. 정말 이제 한 서너 명씩 만난 경우도 있고 한 10명씩 모임에 가서 이제 공식적으로 제가 커피 사주고 밥 사주면서 이제 만난 경우도 있고 하는데요. 네. 대략 한 100여 명 정도 만나봤는데 이 중앙 정치인과 그러니까 중앙에서 느끼는 것과 지방에서 느끼는 게 너무 달라요. 온도차가 네, 너무 심하게 다르고 그 혁신위가 김상곤 혁신위원회가 출발하게 돼서 공식 명칭은 당권제민 혁신위원회입니다. 네. 혁신위원회가 출발하게 돼서 팔자에 없는 혁신위원회를 하게 됐다. 좀 그 가감하게 좀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견해를 좀 이야기해 달라 하고 네. 이야기하면 10명 중에 9명은 그거 되겠어? 못 들리서로가 아니 그 정 변호사 나름대로 지역에서 좀 뭐 신선하게 그러니까 뭐 이제 하는 말이겠죠. 뭐 나름대로 그래도 열심히 활동했잖아. 왜 이미지 버리려고 그런 거 하냐? 혁신위로 가느냐? 정치하려고 그래? 뭐 그런 이제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예, 있고요. 예. 그래서 아주 부정적인 생각으로 팽배해 있었습니다. 한 90% 이상은 안 된다. 들러리 서지 마라. 근데 이제 막상 혁신위원으로 참여해서 활동해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더라고요.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습니다. 중앙이든 지방이든 그 혁신위가 1년에 한 번꼴로 구성이 돼서 지금까지 6번이나 혁신안을 냈는데 제대로 관철된 적이 있었느냐. 이번도 마찬가지다. 이번도 4.29 재보궐선거로 인해서 발생한 이기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새정치민주연합은 진정으로 혁신하려고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국회의원 스스로도 정권 교체나 이런 건 관심 없다. 자기가 다음 총선에서 국회의원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일정한 지분을 갖느냐 안 갖느냐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대권 주자가 아닌 한은 크게 관심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지배적이었고요. 네. 두 번째로는 혁신위의 구성과 활동을 계파적인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 혁신위원 중에 최인호 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친노계로 분류되는 사람이니까 네. 뭐 그분을 친노라고 표현하는 건 저는 크게 뭐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정치를 해본 적도 없고 정치에 발을 들여본 적도 없고 뭐 우리 임미애 의원님은 이제 구의원 해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제가 운동권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친노로 분류를 딱 의제를 하고 딱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모든 구성 활동 내용을 계파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이건 참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어떤 그 계파적 성향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네. 혁신이 자체가 옳고 그름의 관점에서 올바로 나갈 수 있도록 항상 옳고 그름의 관점에서 비판을 해야 되는데 너는 친노니까 너는 뭐 비노니까 딱 미리 규정을 해놓고 될 거다 안 될 거다 그리고 혁신위에서 내놓을 혁신안은 뻔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미리 규정을 지어버리는 걸 보면서 상당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2012년 대선 이후에 그 위기의 야당 취재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기자들이. 근데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는 그런 거였어요.
우리 당 의원님들이요. 전부 자기 배지를 연장하는 데만 관심이 있고요. 사실 뭐 이 당 뭐 어떻게 되든 말든 큰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대선하는 뭐 여당보다 야당이 더 쉽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를 막 대놓고 하세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원님은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웃죠. 근데 저는 그런 인식이 굉장히 많이 팽배해 있고 혁신이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막 화가 나요. 아, 의원님. 왜냐하면 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국민 입장에서 바라보면요. 이 나라가 지금 돌아가는 꼴이 얼마나 한심해요. 네. 근데 결국은 정치인이라는 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정치인이라는 게 국민의 삶에 눈을 돌리고 그것에 기반해서 일을 하겠다고 뽑아준 사람인데 기본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누군가 하더라라고 얘기를 들으면 네. 막 화가 나요. 그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요. 막 신경질 나요. 저희는 거의 매일 들어요. 국민으로부터 4년 동안 네. 우리의 이익을 잘 대변해 달라고 위임받은 사람이죠. 국민으로부터 정치를 잘해 달라고 위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네. 잘하고 있는가 못한가 스스로 항상 되돌아봐야죠. 네. 그리고 스스로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반성하고 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네. 스스로가. 근데 지금 저는 이제 정치부 기자를 오래 했으니까 두 분의 이런 말이 돼! 화가 나! 이런 것들을 아마 의원님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순진하군. 순진하다고 보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제 자신이 여기 방송에서 하고 있는 이 말처럼 저는 순진하다고 제 자신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장윤선의 팟짱을 듣고 계십니다. 술 한잔 걸치셨네. 오이대리 운전 불러드릴게요. 불러봐. 1688 오이오이 불러주세요. 1688 오이오이 대리운전. 1688 오이오이 불러주세요. 1688 오이오이 대리운전. 처음 이용하시면 만원 상품권 드려요. 1688 5252.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께서는 이제 생각하는 게 비슷하세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 지금 임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견이 비슷하게 그쪽으로 모아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별별 말이 다 나온다고 생각해요. 소위 이제 막말. 발언으로 이제 종합되는 그런 얘기들인데 이를테면은 조경태 의원이 혁신위는 문재인 대표의 전위부대다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박지원 대표가 뭐 조만간 분당이나 신당 창당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또 뭐 열받은 또 김경애 의원 같은 분들은 이제 친노의 입장에서 비노는 새누리당의 이런 말싸움이 네. 늘 전쟁같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갈등들이 계속 나오는데 원인이 어디 있다고 좀 진단하십니까? 혁신이 활동을 네. 새정치민주연합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 과정 그리고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려고 하는 과정으로 보지 않고 네. 계파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그 어느 정당이나 네. 세계 어느 정당이나 계파가 없는 정당은 없습니다. 근데 계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의견 그룹이나 네. 정파로서 그렇죠. 계파라고 하는 건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뭐냐면 정당이라고 하는 게 일정한 가치와 이념을 추구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네. 정책을 국민에 제시하고 국민이 그걸 지지해서 짓고 나면 그걸 실현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네네. 중도가 있고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의 당 내에서도 그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있고 그 세력을 대변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 보수라고도 하고 수장이라고도 하죠. 네. 이 새정치민주연합에 계파가 있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정치적 의견 그룹이 존재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비노나 아니면 또 흔히 친노이라고 이야기하는 패권주의가 문제인 것이죠. 패권주의. 예. 계파가 존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특정 계파가 다수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계파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당무를 운영하고 어떤 당 의사 결정을 할 때 이때 이제 우리가 흔히 패권주의라고 하는데요. 네. 패권주의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리 아닙니까? 네. 다수결의 원리라 하더라도 다수결까지 가기 이전에는 서로 토론과 설득을 통해서 일정한 타협안을 만들어내고 그 타협안을
최소 공배수로 해서 정책을 실현시켜 나가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절차 없이 다수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때 우리가 보통 패권주의라 하는데 네. 과연 새정치민주연합의 비노 계파들이 이야기하는 친노 패권주의가 존재하느냐. 그 친노 패권주의가 존재한다면 그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이냐. 어떤 정책에서 어떤 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런 친노 패권주의가 존재하느냐. 이걸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걸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친노 패권주의가 존재하니까 이걸 당 운영을 민주적으로 바꿔야 된다. 그리고 공천 과정을 국민에게 되돌려주고 네. 공천 과정도 민주적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의 출신 성분을 근거로 과거 누구를 대변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조국 혁신위원 같은 경우는 대선 때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기 때문에 최인호 의원 같은 경우 외환부 친노라고 분류하는 것에 이의를 네. 제기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노동운동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친노 좌파 아니냐. 이제 정치적 이념 성향으로 미리 낙인을 찍어버린 거죠. 저는 이건 아주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즉 진영 논리가 아니라 네. 옳고 그름의 관점에서 현재 무엇이 필요로 되고 그 필요로 하는 것을 제대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옳고 그름의 관점에서 사물 현상을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진짜, 왜? 제가요. 네. 저희 애가 아들이 둘이거든요. 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도대체 왜 다 큰 어른들이 할 말 못할 말 구분 못하고 이런 얘기를 남 가슴 후벼 파는 이런 얘기들을 왜 하냐 자꾸 내가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네. 저희 둘째 아들 하는 말이 혼나보질 않아서 그래 이러는 어.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네. 동의합니다. 이게 저희는 할머니 손에 애들이 컸거든요. 네. 맨날 경로당에 데리고 나가셨어요. 네. 경로당 갔다가 오면 거기서 맨날 할머니들 화투 치면서 하는 얘기, 일상적인 욕 이런 거 네. 들어갖고 집에 와서 하거든요. 네. 처음에는 하면 할머니들 말투를 흉내내니까 재밌잖아요. 네. 그냥 넘어가요. 네. 웃으면서.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아차 싶은 경우 있어요. 네. 그러면 그런 말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거든요. 하지 마. 그렇죠. 이거는 하면 안 되는 소리야. 예. 그러면 애들 안 해요. 네. 그다음부터는.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죠. 정치인들도. 음. 어떤 막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분파적인 행동들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따끔하게 혼내는 일이 없었던 거예요. 당의 입장에서 보면 그전에 윤리특위였나요? 네. 윤리특위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쌓이면서 당의 기강이 무너지고 당의 기강이 무너지니까 당내에서 서로를 헐뜯고 이러는 일들이 이렇게 자꾸 반복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그래서 이번에 김상곤 혁신위원장께서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세게 나오시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정 변호사님? 예, 이제 당 기강은 네. 당 조직을 작동시키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네.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는 거의 당 기강이 무너내려져 있다고 봐야겠죠. 기강이 없다. 네, 거의 기강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네. 하여튼간 대표에 대해서 또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그 막말을 하는 걸 보면 거의 이 기강이 무너져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동일한 주장도요. 네. 격식과 품위를 갖춰서 이야기하면 해결 가능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품격이 없어요. 왜? 상황이 변화하면 내 말이 잘못됐구나 틀렸구나 하면서 수정하면서 네. 상대방한테 사과도 할 수 있고 네. 상대방은 야, 난 지난번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다시 되돌아보니까 이게 아니더라 라고 하면서 서로 타협 가능한 합일점을 찾을 수가 있는데 네. 마지막 말을 해버리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사람이 상처를 받거든요. 그렇죠.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마음의 상처를 받아버리면 이제 이게 상처로 딱 남아있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는 무슨 말을 해도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죠. 네. 저는 인간관계, 남녀관계, 정치관계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마지막 말은 안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부부싸움에도 룰이 있는 당연하죠. 건데 그 룰을 안 지킨다니까. 정말 부부싸움도요. 네. 막말을 하면 안 됩니다. 네. 마지막 말을 해버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감당할 수 가는 없는 것은. 사태로 발전해 가죠. 네. 그 김상곤 위원장이 막말이 혁신의 장애물이고 누구든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막말은 있어요. 왜 네. 그럴까요? 무섭지 않은 걸까요? 혼을 내려고 하는데 혼내는 사람이 우스운가?
그러게 그 말이야. 사람들은 그걸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고 이해하죠. 뭐 정치적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고 되게 법률적 말씀하대요. 용어가 나오려고 그래요. 예. 표현의 자유다. 네. 내가 이런 정치적 견해도 말 못하냐.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데 물론 그 말 자체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일환일 수도 있죠. 그러나 문제는 함께 공존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거든요. 나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네. 이해관계가 다를 수도 있고 공화의 원리, 공화의 이념이라는 게 뭡니까? 네. 이해관계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더라도 함께 공존하면서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사람이 더 많으면 내가 권력을 잡는 것이고 네.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어지면 권력을 잡았다가도 물러 나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공화의 이념. 근데 그런 공화의 이념을 기초로 해서 그러나 경쟁의 룰은 좀 만들자. 네. 그 경쟁의 룰이 소위 말해서 이 게임의 규칙 아닙니까? 저는 항상 새정치민주연합을 보면 느끼는 게 이 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정한 게임의 룰이 없다는 걸 내가 많이 느껴요. 즉 비노든 친노든 아니면 뭐 다른 계파든 간에 이 공정한 게임의 룰, 그 각 계파들이 모두 수긍하는 공정한 게임의 룰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경쟁해서 당권을 잡으면 네. 그리고 그 당권을 잡은 세력도 다른 여러 소수 세력들을 존중하면서 이끌어 간다고 한다면 네. 그런 문제가 뭐 패권주의라는 말이 나오지 않겠죠. 근데 다만 패권주의가 과연 실체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패권주의에 실체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로 친노계가 잘못한 거죠. 네. 잘못한 거고 수정돼야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앞서 패권주의, 뭐 친노 패권주의가 있다면 그 실체를 밝혀야 된다 비노에서. 그리고 또 그 친노 패권주의가 있다면 고쳐야 된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요. 얼마 전에 신문 보도에 그 혁신위 내부에서 문재인 대표 주변 세력부터 내려놓기를 해야 된다. 이를테면 공천권 같은 거를 포기해야 되고 뭐 삼철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래서 뜬 것 같습니다.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없습니까? 그런 건 논의한 저희가 적 다 없습니까? 확인을 해봤는데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전혀 그런 없는데요? 얘기 하시지 않아. 측에 뭐 김상곤 위원장 측 이렇게 네, 이렇게 했다는데 나왔잖아요. 사실 그런 얘기는 얘기된 바가 없다고. 혁신위 내부에서 네. 논의된 바도 없고 네. 확인해 본 바에 하면 개개 혁신위원들도 그 말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요. 불출마를 하고 말고야 그 개인의 정치적 자유지 누가 하라고 해서 하고 말하고 해서 합니까? 중앙일보 보도는 오보인 걸로. 당연히 중앙일보는 오보라고 그때 오보죠. 뭐 확인을 네. 했던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갑자기 찔리는 거 하나 있는 것 같아. 네. 찔리는 거 바로 성토 빨리 얘기하세요. 아니 제가 그랬거든요. 네. 문 대표의 이 가까운 분부터 문 대표가 가지고 있는 짐이 지금 너무 무겁잖아요. 그래서 그 짐을 좀 덜어줘야 된다라는 얘기는 한 적이 있어요. 그 얘기를 그렇게 쓴 거 아니에요? 그 임미애 의원님의 말을 듣고 쓴 거 같은데요. 그러면 그건 충분히 기자가 그렇게 해석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나는 그 의미는 뭐냐 하면 네. 저는 사실 인적 쇄신의 혁신의 가장 그 백미잖아요. 혁신 얘기할 때 인적 쇄신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거 별 의미가 없거든요. 사람들한테 제일 빨리 중요하죠. 다가오지도 예. 않고. 당연하죠. 그런데 인적 쇄신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물갈이론이 나오는데요.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만 바꾸면 뭐합니까? 새물을 갖다 놔야 되는데 사람이 없는 걸. 네. 그러니까 저는 인적 쇄신을 이야기하면서 그와 동시에 당이 지금 해야 되는 거는 사람을 준비해야죠. 좋은 사람들을 각 지역에서 찾아내야 되는 건데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하고 싶었던 일 중에 하나가 당이 사람을 키우지 않는 구조거든요. 지금. 네. 그리고 선거 때 사람을 찾아보질 않아요. 있는 사람들만 그렇죠. 가지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욕할 게 없어요. 윗돌 빼서 아랫돌 곱고 아랫돌 빼서 윗돌 곱는 식으로 뭐 문고리 인사니 이런 네. 얘기 하시지만 네. 실제로 난 이 당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인적 풀들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네. 그걸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자꾸 물갈이론만 얘기를 하면 그 사람 내보내고 나서 누군가 그보다 훨씬 더 훌륭한 자질을 갖춘 사람을 그 자리에 넣어야 되는데 네.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인적 쇄신이라는 말도 이게 공연불에 공허하다. 불과한 거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말 많은 의제들이 있고 혁신의 과제들은 진짜 많은데요. 이제 이게 스케줄링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이거를 회의만 할 수는 없고 차곡차곡 실행에 옮겨야 되는데 앞으로의 스케줄은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적 쇄신안 언제 발표되는 겁니까? 인적 쇄신안이라고 하는 혁신안이 독자적으로 기준을 발표될 수는 마련하는 없겠죠. 거예요. 기준을 마련하는 거고. 너는 90대 인사기 때문에 물러가라. 너는 뭐
무슨 개파니까 물러가라 이런 건 통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런 혁신안 자체는 있을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런 혁신안을 누가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권력의 남용이죠. 네. 자, 다만 그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만들어서 호남이든 비호남이든 영남이든 수도권이든 동일한 기준을 마련해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거죠. 다만 네. 그 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탈락될 수 있는 거죠. 그게 그 기준에 의할 때 호남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많아서 호남이 더 많이 탈락될 수도 있겠죠. 호남 인사들이 더 많이 탈락될 수도 또 있고 또 뭐 수도권 인사가 더 많이 탈락될 수도 있는 거고. 네. 다만 엄격한 잣대, 네. 엄격한 잣대와 기준을 만들어서 네. 적용하는 건 혁신안이 담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당이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게 이제 전국 정당화인데요. 이를테면 호남은 되게 많은데 호남에서 출마하고 싶은 사람 되게 많고 호남에 그 연고를 혹은 기반을 둔 사람들은 정치하려고 하지만 영남은 오히려 사람이 없어서 사람 찾기에 골몰한다. 오히려 좀 새누리당으로 가면 당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새누리당에는 버글버글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혹은 민주당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정치인을 찾기는 어렵다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실제 그런가요? 당연하죠. 광주 전남지역은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번도 권력을 쥐어보지 못한 지역에서 네. 인재가 모이지는 않아요. 권력이 있어야 인재도 모이는데요. 그럼 어떻게 사람을 찾습니까? 사람을 찾을 수 있는 기회는 되게 많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실제로 2004년도에 총선을 치를 때도요. 그 당시 열린우리당이었잖아요. 네네. 열린우리당에서 결정적으로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앙무대에서 뛰고 있었던 고위 관료 출신들을 열린우리당 후보로 영남 지역에 대거 내려보냈어요. 당시 환경부 장관을 했던 분도 뭐라고 하는 분도 내려보냈고 추병직 교통부 장관 하셨던 분도 내려보냈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지역에 기반을 마련하겠다라는 생각을 2004년도에 했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 떠났죠. 그렇죠. 선거 떨어지자마자 곧바로 짐 싸갖고 간 거예요. 그 과정에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철저하게 외면을 당한 거고요. 그 구조가 지금까지 지속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은 네. 사람을 찾을 수 없어서 못 찾았던 게 아니고요. 사람을 찾을 수 있는 무수한 기회도 있었고 노력을 하면 충분히 가능했었는데 이 외부의 이 수혈에 의해서 영남 지역의 교두보를 확보하고 그를 통한 전국 정당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잘못된 정책을 폈던 게 문제가 된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잘못된 진단이 잘못된 거네요. 그렇죠. 박근혜 정부가 메르스에 대한 진단을 잘못해서 이렇게 엉망이 되는 것처럼 새정치민주연합도 사람에 대한 인재에 대한 잘못된 진단과 잘못된 수혈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당이 오늘날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앞으로 좀 혁신위가 한 100일간의 활동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일정이 바쁠 텐데 좀 우리 이 청취자들께서 들으시면서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가 앞으로 이렇게 흘러가겠구나라고 머릿속에 좀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그러면 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간다라고 좀 그 예고를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정 변호사님. 1차적으로 이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23일에 이제 당 기득권 타파 방안과 관련해서 지역 언론들의 의견을 듣고 또 지역에 있는 여론 지도층으로부터 또 이제 여러 의견들을 듣는 그런 절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혁신위원들이 이제 1박 2일로 워크숍을 하고 네. 그 다음 날 혁신안을 확정해서 발표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1차 혁신안이 나오는 네, 건가요? 그러니까 당내 기득권 타파 방안과 관련된 혁신안은 다음 주 화요일 날 오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 회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다음 주 화요일 날 발표를 하게 되는 거네요. 오늘 이제 워크숍까지 해서. 회의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광주에 내려가서 그거에 대해서 반발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임미애 의원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 혁신위원회의 안에 대해서 반발할 수 있는 분들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저희가 준비하는 것이 어느 특정한 계파의 이익을 대변한 것이 아니라 국민적인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납득이 가능한 거라고 하면은 저는
다소의 반발은 있다 하더라도 네. 그것이 진행되는 데는 국민적 이해를 기반으로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그런데 또 막 당 안에서 뭐 이런저런 문제 제기가 들어오면 흔들리거든요. 늘 혁신이 좌초됐던 것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막 잘 나가려고 하는데 밑에서 엄청 흔들어대면 이 길이 아닌가 봐 하고 수정하고 하다가 지난번에 결국에는 아무것도 안 되는. 문재인 대표하고 저희 위원들하고 네. 그리고 최고위원들하고 함께 자리를 마련한 적이 있었어요. 네네. 그때 이제 문 대표께서 말씀하시길 혁신의 걸림돌이 된다면 나를 밟고 가라고 하셨죠. 예, 예. 저는 그분의 의지를 믿어요. 문재인 대표의 의지. 예, 그리고 그 당시 그 자리에 참석하셨던 최고위원들의 의지도 분명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믿어봐야지요. 당 지도부가 이 혁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받고 실천해갈 의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좀 흔들림이 있을지라도 그 길을 갈 것이다라고 국민들이 믿어도 되겠다. 믿어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묘하게 웃으시는. 그리고요, 그 혁신위원들 다 개개인들이 네. 다 자기 중심 분명한 사람들이고요. 사고 있어 균형과 조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저 빼고요. 그 외압에 이렇게 쉽게 흔들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네. 이 혁신위원들이 모두 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감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혁신이 해내지 않으면 이제 이미 때는 늦는다라고 네. 하는 그런 공감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외압에 흔들리는 없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뭐 특정 계파의 이익을 대변해서 활동하는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혁신안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성, 합리성, 일관성을 지녀야 되는 것이지 누구에게는 되고 누구에게는 안 된다는 그런 이중의 잣대가 혁신안이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혁신위에서 나올 혁신안이 특정 계파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우려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건 전혀 우려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을 위한 것이죠. 네. 자, 사실 많은 국민들, 특히 이제 저희 팟짱을 즐겨 듣는 애청자들의 경우에는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애정이 많은 분들이 세요, 사실. 그래서 이 당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워낙 그 여당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독주가 심하기 때문에 야당이 최소한의 균형이라도 좀 맞춰줘라. 그래서 야당의 역할을 야당의 역할만 좀 제대로 해줘라. 기대가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조차도 잘 안 되고 있어서 국민들이 참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하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두 혁신위원들께서 오늘 하신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저희들하고 눈높이가 그렇게 많이 다른 것 같지 않아서 이 정도 분들이라면 좀 제대로 혁신을 해봄직하지 않을까라는 혁신이 제대로 되겠다라고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이제 혁신위가 출범하면서 이제 제일 언론에 많이 이제 보도됐던 내용들이 혁신위를 폄하하고 혁신위 활동을 이렇게 좀 비판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그게 이제 그 혁신위 자체의 구성과 활동 내용과 관련해서 네. 옳고 그름의 관점에서 혁신을 비판한 거라고 한다면 충분히 수용 가능한데요. 그게 아니라 이제 진영 논리적 관점에서 계파적 관점에서 혁신의 활동을 비판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당이나 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느 정당이나 다 계파는 있습니다. 네. 계파가 있는 게 사실은 정당 발전에 위해서 더 자연스러운 겁니다. 다만 특정 계파가 다수라는 이유만으로 패권주의적으로 당을 운영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리고 그 패권주의적으로 당을 운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 공정한 게임의 룰을 마련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공정한 게임의 룰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득권부터 내려놔야죠. 한 번 한 사람이 계속 뭐 늙어 죽을 때까지 계속 할 수 있으면 그건 공정한 게임의 룰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득권 타파 방안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공정한 게임의 룰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고 국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임미 의원님. 저는 가끔 물어봐요, 제 자신한테. 혁신의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저랑 같이 살고 있는 남자가 하는 말이 자기는 새정치연합을 정말 사랑한대요. 근데 돌이켜보면 새정치연합이
제 남편이나 저희한테 해준 게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선거를 나가서 저 같은 경우에 2번 당선됐어도 저한테 뭐 도움이 됐던 적도 단 한 번도 없고 국회의원 선거 나가서 2번이나 떨어졌던 제 남편한테 돈도 많이 썼겠습니다. 돈 억수로 많이 썼고요. 그때 졌던 빚이 아직도 빚으로 남아있고 그때 제가 어느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했는데 저희 사실 2004년도에 선거 나갔을 때 중앙당으로부터 50만 원 받았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좀 심하네요. 근데 그때 그 선거 자금이 왜 안 내려온 우리한테 안 내려온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경북에 안 내려온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당선 가능한 외부인들한테 다 갔던 거고 당선 가능하지 않지만 그래도 지역에서 이 노무현의 가치를 좀 실현해보고자 뛰었던 분들한테는 이게 50만 원이라는 지원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것도 일종의 선택과 그런가요? 이게 선택되지 못한 사람의 서러움이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하는 말이 자기는 이 당을 정말 사랑한대요. 바보 같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진짜 독립투사 독립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마음에 안 들어 이랬는데 그 이유가 주변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을 가지는 그 순간 무엇을 하고 어떤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눈이 뜨여지고 그리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를 돌아보면 그래도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거죠.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들의 삶에 정말로 관심 가지고 그러한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힘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지지하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당원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당원은 아니라 하더라도 애정어린 눈길로 바라보고 여기 장윤선의 팟짱도 들어주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혁신의 그 힘이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혹시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거들랑 부탁드릴게요. 그 열화와 같은 성원을 저희 혁신위원회에 보내주시면 좀 더 힘을 받아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네. 그 약간의 감동이 있었어요. 지금 저는 사실 마늘밭인가요? 무슨 밭이 400평. 밭에서 전화 받을 때 그때 뭘 캐고 계셨습니까? 캔 거 아니고요. 네. 물 주고 계셨어요? 수박 한 대포기 심어놓고서 수박 좀 따먹으려고 했는데 순 따고 있었어요. 수박 순 따다가 김상곤 위원장의 전화를 받고 새벽 1시 50분 첫차 타고 이렇게 오신 어떻게 보면 촌부십니다. 그러나 또 정치나 권력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비정하고 냉정한 거죠. 예, 이 세계에서 사실 저희 기자들도 그 변질된 486 운동권들 많이 봤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이렇게 순수하게 너무 순수하시네요. 예, 순수하게 이렇게 좀 한국 정치를 그렇게 돼. 그리고 너무 네. 감성적으로 네. 국민들이 듣기에 아주 딱 감동으로 다가오잖아요. 네. 정 변호사님 술 얘기도 좋았어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네. 그 감동받았던 게 그 과일나무 가지 치는 거. 네. 가지를 쳐줘야 된다는 거죠. 예. 가지가 무성하게 자라 있으면 그렇죠. 안 과일이 되죠. 많이 열 것 같지만 안 되죠. 그게 아니라는 잘라줘야 거죠. 되죠. 딱 잘라져 버리면 몇 개 안 남는데 저 나무에서 가지가 열릴까. 그런데 그렇게 잘라줘야 네. 그 다음에 과일이 잘 열린다는 거 아닙니까? 제 남편이 늘 하는 얘기여서 정말 예. 남편 자랑 그만하세요. 자랑이 아니고 저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 2분 대변인 모시고 말씀 들어봤는데요. 아마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애청자분들께서 뜨거운 댓글로 여러분들을 성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현장에서 정말 그 밭에서 혹은 그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면서 결심했던 그 마음으로 혹여 막 흔드는 사람들이 많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바위처럼 혁신을 성공으로 이끄시길 바랍니다. 저희도 필요하면 또 요구가 되면 또 순간순간 모셔서 또 전화로도 연결해서 혁신 과정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최병석입니다. 저는 최근 대한민국 쓰레기 시멘트의 비밀이란 책을 출간했는데요. 오마이뉴스 10만인 리포트의 연재한 기사를 다듬어 책을 펴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발암물질 가득한 쓰레기 시멘트로 만들어졌다는 내용이지요. 요즘 급증하는 아토피 피부염 등이 쓰레기 시멘트와 전혀 무관할까요? 여러분이 이 책을 한번 읽으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건강이 쓰레기 취급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이 책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오마이뉴스가 없었으면 세상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시멘트 재벌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이런 글을 받아줄 수 있는 우리나라 언론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권력과 자본에 맞서 당당한 오마이뉴스를 만드는 10만인 클럽에 자발적 구독료를 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기사와 책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은 동참해 주십시오. 저도 10만인 클럽 회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